도시, 경제, 문화가 고루 발전했던 18세기 조선에서는 전국에 1052개의 시장이 존재했다. 시장에서 사고 팔던 물건은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한지, 모시, 도자기 등으로 전문 수공업자가 제작한 것이었다. 품질 좋은 상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거래되었으며 보부상과 개성상인 같은 전문 상인이 등장한다. 수공업으로 시작된 산업의 불씨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업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근대 국가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하루 유동인구만 수십만에 달하는 종로거리. 좁은 골목 사이엔 상점들이 빽빽이 들어설 정도로 상권이 발달돼 있다. 종로 중심가의 한 빌딩에서 우리는 그 아래에 묻혀있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다. 종로 청진구 일대는 단순 공사 현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대규모 발굴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상가와 건물지 흔적으로 조선시대 한양의 도시 모습을 간직한 유적지다. 과거 조선인들의 생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유물도 발굴되면서 역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 현재 종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양 600년대 이제 서울 조선시대에도 이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이제 현재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 지하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길 좌우로 이제 시전 행락을 해서 관영 시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런 관영 시장의 건물들이 아직까지 지하에 이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건물지 자리로 파악된 청진지구는 조선시대 대표 상권이었던 유기전 인근에 위치한 행랑 시전의 하나다. 종로 유적지 발굴의 시초는 2003년 12월 발견된 유기전터였다. 건물 신축도 중 드러난 조선시대의 도로와 배수로, 건물지, 그리고 생활 도자기 유물이 15, 16세기 조선시대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종로 중심에 존재한 조선 최고의 상권이었던 유기전 형태를 현대식 건물 내부에 복원하여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유기전이라고 하는 시전은 그 많은 시전 중에서 구격 부담이 가장 많이 구격을 부담하는 6묶음, 6주비의 시전을 유기전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시전이 그 입전이라고 해서 중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시전, 그다음 면포전, 그 무명을 판매하는 것이죠. 무명. 그다음에 면주전, 그 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시전. 그다음에 저포전, 모시 판매하는 시전. 그다음에 지전, 종이 판매하는 시전, 뭐 그 몇 가지 내어물전, 뭐 여러 가지. 유기전은 조선시대 국가 수요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한 시장이다. 한성 종로를 중심으로 좌우 대로에 상점을 만들고 상인에게 점포를 대여해 세금을 받았으며 이들 중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발달된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생선의 6종류를 줄여서 유기전으로 부르고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하였다. 벼로, 유기, 금, 모시, 종이, 화문석, 도자기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대부분은 재료 공수가 용이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었다.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는 1052개의 정기시장이 존재했을 정도로 상품의 거래가 발전했다. 그 민간수공업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시장의 발달인데 임원경제지 1830년대에 만들어진 임원경제에 따르면 전국에서 종이가 거래된 시장이 46개소로 나옵니다. 그만큼 종이도 시중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종이가 또 발전할 수 있었던 소지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에 족보를 간행한다든지 이런
그 문화적인 변화도 나타난다. 그래서 제주 수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유교 문화, 선비 문화가 중시되었던 조선시대에는 한지가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종이의 거래가 활발했다. 우리의 민족성처럼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한지는 매우 가볍고 기름이나 먹물을 잘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에 좋았다. 조선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종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지역별로 한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수공업자가 등장하게 됐다. 수공업이라는 것은 여건이 형성되어야 그 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지의 경우에는 당나무가 생산된 곳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나무를 표백하고 재료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아주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곳, 그 다음에 그거를 삶고 하는 과정에서 땔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인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공업이 형성되려면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조선시대 종이 제작지 중 하나였던 충청도는 종이의 재료가 되는 당나무 집산지였다. 질 좋은 재료와 청정한 자연환경,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졌던 장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생산했다.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당나무는 껍질의 섬유질만 뽑아 종이로 만들었으며 당나무는 잔가지가 없이 곱게 키워서 사용했다. 곱게 잘 자란 당나무는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당무지 과정을 거친다. 대형 아궁이에 불을 떼서 물을 끓여 그 수증기로 당나무를 찌는 것이다. 솥 안에 넣고 삶는 것이 아닌 솥 위에 틀을 얹고 당나무를 일렬로 쌓아 쪄내야 양질의 당나무 껍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닭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닭을 재이는 거, 이 작업이거든요. 요걸 이제 다 여기 재어서 한 4시간에서 7시간 불을 떼서 쪄서 껍질을 벗기는 거죠. 화력의 센 불로 오랜 시간 지켜보며 쪄내면 하얀 내피 부분만 가려내 닭섬유를 만든다. 닭섬유에 닭풀 뿌리를 으깨어 짜낸 끈적끈적한 물을 넣고 잘 혼합해 종이물을 만들어 물질을 시작한다. 종이뜨기를 하는 물질은 앞물질과 옆물질을 반복해 몸을 정자로 엉키게 하여 정교하고 질긴 한지를 만들게 된다. 그 물질을 그 힘차게 해주고 그래야 종이가 좀 힘있게 강도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에 따라서 종이 강도도 약간씩 차이가 나요. 물질을 하는 횟수와 방향에 따라 두께와 무게가 각기 다른 종이가 탄생한다. 한 장 한 장 장인의 손끝의 감각으로 제작된 종이는 물을 뺀 후 건조하게 된다. 최근에는 데워진 철판 위에 종이를 한 장씩 펴서 건조하는 열판 건조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료질의 정교함, 또 이제 비질하는데 이제 그 종이가 한지가 쫙 펴지고 팽팽하게 이제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숙달 안 되면 좀 이제 쭈그러지고 많이 파지가 나오는 거죠. 한지의 결이 살아있고 질기고 오래가는 좋은 종이가 완성된다. 문에 바르면 창호지,
족보나 고소에 사용하면 복사지, 사군자를 치면 화선지라 불리는 한지는 용도에 따라 종류도 다양했다. 종이를 만드는 그 자체도 공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만들어진 종이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물건을 만드는가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기물을 만드는 공예가 있는데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이를 여러 번 접어서 종이 갑옷을 만든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장관홍, 장롱에 그 겉에다 종이를 발라서 아름답게 문양을 넣는다든가 색지를 바른다든가 하는 이런 공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가늘게 잘라서 노끈을 만들어서 바구니를 지원다든지 하는 지승 공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공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인고의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한지는 귀한 물품이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던 한지는 잘게 찢어 길게 꼬아서 노끈을 만들어 두었다. 한지의 질이 견고했기 때문에 한지 노끈으로 만든 바구니와 가방, 함 등은 유용한 생활용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한지 사용처가 있다. 겨울철 채소 가꾸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가 요록에 따르면 온실을 짓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창에 한지를 발랐다고 전한다. 온실을 짓기 위해서는 삼면에 벽을 쌓고 창에 기름 바른 종이를 붙인다. 구들과 흙을 쌓아 내부를 만든 온실은 창의 한지가 따뜻한 햇빛은 받아들이고 아궁이의 불로 구두를 데워 만든 수증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 햇살을 통과하고 내부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온의 효과를 지녔던 한지를 온실 건축에 이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창에 바른 한지의 단열 효과는 얼마나 될까? 창호지의 보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 통과율로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의 단열성을 보여주는 열관류율을 측정했다. 흔히 사용하는 비닐과 유리 그리고 한지의 단열 효과, 그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한지가 비닐과 유리보다 0.7도 정도 높게 측정됐다. 상대적으로 보온성이 좀 더 그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비닐이나 유리보다 단열 효과가 뛰어난 한지. 조선시대 온실 건축에 사용될 정도로 한지의 우수성은 후대에도 높이 평가된다. 옛부터 한지는 물을 찾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중요했다. 한지는 이제 여기 그 영남 대로의 이 주변에 그 고려 때는 이제 뭐 하늘제를 비롯해서 조선 시대는 뭐 일관문, 이관문 이게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거든요. 그 길목에 이 그 한지의 한 품목이 상권을 이룬 거죠. 요 주변 사람들이 한지를 만들어서 이제 한양으로 올려보내고 그 한지가 이제 뭐 중국 사신들을 통해서 뭐 진상을 한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조선의 종이 한지. 천년종이라 불릴 만큼 질기고 오래가는 한지는 현존하는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을 통해 우수성이 증명된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기록은 고스란히 한지에 적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3대째 한지를 만들어 오는 안치용 한지장은 전통 방법 그대로를 고수하며 옛 종이의 우수성을 전하고 있다. 그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 명맥을 유지할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 소비자들이 한지에 원하는 것들, 뭐 색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벽지에 뭐 여러 가지 식물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한지의 특이한 입체라든가 도들 이런 문양을 집어넣어서 이제 소비자에 맞게 공예품, 한지 공예를 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토종 당나무로 만들어 기능은 유지하면서 순백이 하얀 종이 소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닭을 곱게 염색해 만든 색상 한지를 만들며 현대식 한지 공예를 개척하고 있다. 한지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문종이 했잖아요. 그게 한지인데 이 문종이 하나로 지금까지 역사가 내려온 거예요. 뭐 책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 글씨 연습한 그런 종이는 찢어서 꼬아서 또 생활 도구를 만들고 생활 용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한지의 역사이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저는 이제 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시의 대명사인 한산모시는 조선시대부터 질 좋은 모시를 생산해오던 한산 지역을 부르던 명칭이다. 이 지역의 모시는 다른 지방의 모시보다 섬세하게 재직되었기에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 특히 한산 지역에서는 모시풀이 왕성하게 재배되어 껍질을 벗겨내 실을 만들었는데 우수한 재료가 있었기에 특산물 제작이 가능했다. 그전에는 지금과 달리 그 옷감이 많이 귀하니까 경공장이나 그 외공장에서 옷감을 계속 짜가지고 중앙에 납품을 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우리 서천은 뭐냐면 얘도 그 모시가 한산, 서천, 비인, 보령, 뭐 정산, 임천, 홍산 뭐 이런 곳에서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의 마한조에 따르면 그 백성은 토착을 하고 곡식을 심으며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꿀 줄을 알고 옷감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일상 속에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산에서는 안악들의 손에서 손으로 직물짜기의 기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섬세한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먼저 실을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시풀의 속껍질에서 추출한 태모실을 일일이 2로 쪼개서 모시 서미의 굵기를 일정하게 만든 후 무릎에 대고 손바닥으로 비벼 연결시키면 실이 쌓이게 된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막 방에서 모여서들 모시들 다들 했죠. 이걸 해서 옷감도 해서 입고 팔아서 저기 가용에도 쓰고. 모시를 만드는 안악의 숙련 정도에 따라 모시의 품질이 좌우될 정도로 실을 뽑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모시 날기를 할 때는 걸개의 구멍으로 실을 통과시켜 한 필의 모시를 짤 만큼 맞추어 실이 엉키지 않도록 올수를 맞춘다.
다했다는 완성의 의미를 뜻하는 모시매기는 실을 실패에 고정시킨 후 콩가루와 소금을 물에 풀어 만든 풋잎가루를 솔에 묻혀 실에 골고루 먹인다. 실에 보풀하기가 생기지 않고 실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바깥 출입은 남성들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바깥 출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각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장시를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시에는 각종 다양한 물건이 거래되고 판매가 되었는데 특히 간의 숭업으로 생산되는 직물류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여성들이 생산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간의 수공업으로 꼽히는 직물짜기는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시를 짜기 위해서는 배틀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실을 걸고 작업대를 움직이며 손과 발을 움직여 좌우로 하나의 실을 한 줄씩 쌓아가는 모시짜기는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면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정강, 경사, 도토마리, 그리고 이 천 감기는 거, 복, 이 시스템은 굉장히 그 기술의 그 엔티티만 모아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서면서 작업이 되어 있고 그래 짠 물질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보온시켜 왔으니까 자체가 그 경이로운 하는 작품이죠. 배틀은 실을 감아놓은 도투마리, 실을 잡아주는 잉아와 실을 밀어주는 바디, 실패인 북으로 구성된다. 모시를 짜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배틀로 시실과 날실을 교차시키면서 모시가 한 필의 천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전통 방직 기술은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한산 모시짜기 기술 보유자 방현옥 장인에 의해 명맥을 잇고 있다. 사람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전통 배틀은 600년 동안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배틀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 도투마리는 배를 짜기 위해 날실을 감아놓은 틀로 배틀 앞다리에 얹어두고 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도투마리에는 수백 가닥의 실이 감겨 있어 도투마리가 돌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실이 풀려나와 천을 짤 수 있다. 모시의 천은 서로 평행을 이루는 경사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위사에 의해 짜여지며 이 결합으로 실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모시는 까다롭다. 실내가 건조하면 실이 말라 바스러지기 때문에 한 벌의 옷을 짓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직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배틀에 앉아 전신을 움직이며 3일 동안 작업을 해야 겨우 모시 한 필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모시는 힘든 노동의 값진 대가이다. 한산에서 자라나는 질 좋은 풀과 힘든 작업도 즐겁게 함께 나누었던 안악들이 만들어낸 한산의 모시는 그렇게 조선시대 최고의 모시로 각광받게 된다. 아유, 오랜만일세.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아이, 그 지게에 짐이 없는 걸 보니 오늘도 다 팔았구만. 아, 그럼 내가 오늘 충청도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냥 물건들이 막 그냥 다 날개 돋친 듯 팔렸다네. 내가 원래 물건을 좀 싸게 팔지 않는가? 나는 세공품이다 보니 오늘도 손님이 영 없네 그려.
나도 저 충청도 지역에나 가서 장인들 만나가지고 물건값이나 흥정하려 하네. 각 지역에서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전국을 돌며 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정밀한 세공품을 취급하는 보상과 등짐을 지고 판매하던 부상을 일컬어 보부상이라는 조선시대의 전문 상인이 등장했다. 이것이 왜 보부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왜 우리가 뭐 안동에 온 안동의 생선을 거기 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안동에 바다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해안 지방에서 생선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보부상이죠. 예를 들어서 중앙에는 소위 말해서 선비들이 많으니까 붓글씨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벼루, 그러면 보령에 벼루가 오석벼루가 유명했거든요. 그럼 보령에서 벼루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부상들이 가지고 와서 개개인으로 팔 수도 있고 또 도매상으로 넘길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보부상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로 울산 보부상단의 문헌과 경남 창녕 보부상단의 유품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은 모두 특산물이 집화되는 묘지였다. 보부상은 해산물과 농민들이 생산할 수 없는 수공업품, 특산 농산물 등을 가지고 시장에서 사고 팔았다. 커다란 등짐을 지거나 수레를 이용하며 더 큰 자본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대규모의 상인이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과거 목화와 면포거래, 인삼 재배 및 거래, 금융업을 하면서 작성한 개성상인의 문헌이 2013년 발굴됐다. 이 개성상인의 문헌은 박제도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로 1887년에서 1912년까지 25년 동안 발생했던 대략 30만 건의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본 오사카하고 중국 상해하고의 이 삼각무역 관계, 이거의 그 중심에 개성 상인들이 존재했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김태경이 쓴 문집에 홍삼 무역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아편과 홍삼 치료, 아편 중독에 대한 치료제로서 어떻게 홍삼이 중국으로부터 수요가 있었고 그 거래의 중심에 개성상인과 이 항주 절강상인들이 어떠한 식으로 국제적인 그 교역을 수행했는지 이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성 출신 학자 김태경의 소호 당집에 의하면 전라도의 한 여인이 인삼 재배에 성공해 그 방법은 개성상인 최 씨에게 전수했다고 전한다. 인삼 재배를 직접 했던 개성상인의 거래 무대는 중국과 일본이었으며 인삼과 비단, 종이를 주로 사고 팔았다. 개성상인의 이런 거래 내역은 분계장,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현대적인 회계 방식으로 기록돼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인삼이 국제 상품으로 인기가 높아지자 개성상인은 점차 그 무역량을 늘려 200근에서 4만 근으로 무려 230배나 증가했다. 이번 기록의 그 발견으로요, 그 19세기 개성상인들의 이 경영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통해서 최종 손익 계산, 기간 손익을 계산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개성상인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은 물론 국제 교역을 이끌었다. 개성상인의 합리적인 경영과 수완은 훗날 근대 산업의 뿌리가 됐다. 대규모 상단의 활동으로 지방에서 특산물을 제작하는 전문 수공업자도
공방 체계를 갖추고 물품을 생산했다. 그동안 잘 계셨어.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부탁했던 물건들은 제작이 잘 됐습니까? 그럼요. 우리 고을 최고의 상인의 주문이었는데 별탈 없이 잘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자. 이보쇼. 내가 지난번에 주문할 때 돈과 원료를 미리 줬는데 이거 재료를 덜 썼네. 덜 썼어. 아닙니다.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장인들이 몇 날 빵을 새서 만든 겁니다.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에이, 다시 제대로 만드시오. 저놈의 상인이 선대제를 하면서 배짱을 튕기니 아무래도 내가 직접 판매를 해야겠어. 그래요. 제품에 대한 상인들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수공업자들은 독자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료도 상인한테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나중에 완제품도 상인한테 넘겨주는 제도가 되면 수공업자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상인한테 종속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 푸팅아웃 시스템, 선대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대제도가 확립되면서 수공업자들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이 상업 자본가한테 예속되는 임금 노동자화 되는 것이죠. 매점 매석을 통한 독과점을 일삼는 상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조는 최재공을 불러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금 금난 정권 때문에 새로운 상인들이 시전 상인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를 개혁할 방안이 어디 없겠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옵건대 임금님께서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발표하시어 조정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금난 정권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양세 상인과 수공업자 그리고 백성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으니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신의 통공 정책으로 상인과 수공업자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라. 정조는 1791년 신의 통공 정책을 실시한다. 신의 통공 정책은 유기전을 제외한 다른 시전들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정조와 시장 질서를 개혁하려 했던 최재공. 조선 후기의 산업과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심사숙고했던 이들의 생각이 신의 통공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조대에 오게 되면은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 통공 발매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적인 그런 상업 행위를 일반 소생산자, 소상인들에게도 자유롭게 판매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민중들을 포함을 해서 시장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수공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산이라든가 거래가 활성화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중인계급 출신의 오교일은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인물이었다. 오교일은 아버지 오창렬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시문, 의학, 바둑, 서화를 배우며 잡학 지식까지 두루 섭렵했다. 특히 오교일은 아버지에게 배운 나무나 돌, 금이나 옥의 도장을 새기는 전각에 몰두했다.
아버지를 여의고 오규일은 한동안 전각을 등진 채 살아간다. 시리에 빠져있던 그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일깨워준 이는 추사 김정이었다. 이복의 규일이, 자네가 존경하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픈 건 이해하지만 전각을 등지지는 말게. 선생님,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시어 전각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합세. 오규일은 추사 김정희의 문화생으로 활동하며 전각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전각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명장과 명인들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수공업이 굉장히 발전했음을 뒷받침해준다. 고려 조선시대의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나라는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도 뛰어난 인물이 많았다. 석장이라 불리는 이들은 주로 사찰, 궁궐 등에 남아있는 불상, 석탑, 석교 등을 제작하며 명성을 얻었으며 현대에도 전통 기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딱딱한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석공예는 먼저 석장이 커다란 바위에 먹으로 밑그림을 그려넣는다. 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의 꽃을 피운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석공예가 확 꽃을 피우게 된 거, 발달된 거죠. 석장은 망치, 정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전통 기법인 정다듬질로 조각을 해왔다. 일일이 다듬어 불상의 온화한 표정을 나타내고 무거운 돌을 짜맞추어 석탑의 아름다운 자태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석조 문화재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은 이미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준 높은 한국의 수공예품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참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1893년대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계 엑스포를 할 때 고종 황제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거기다 우리 항공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배로 운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900년도는 파리 박람회, 거기에 나간 것이 전부 수공예예요. 그 1893년도에 시카고 나간 거나 1900년도에 파리 만국 박람회나 1902년도에 베트남의 하노이 국제 박람회에 나간 것들이 거의 수공예품이고 복식이고 이런 거였거든요. 수공업의 역사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 현대에도 각광받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흙과 물, 불, 그리고 영혼의 예술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높은 예술성을 담고 있다. 독창적인 우리의 도자기는 소박한 모양과 맑은 빛깔이 특징이다. 공예라고 하면 이제 예술적인 예술품으로서의 도자기인데 관유의 전통을 오늘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수공예적인 맛이 많이 나는 그러한 공예품으로서 도자기를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유의 전통을 잇는 그러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대부 성리학자의 사상체계와 이념을 담았던 분청사기 역사도 지리한 세월을 지나 새롭게 탄생했다. 그릇에 백토를 입혀 분장시켰다는 뜻의 분청사기. 꽃무늬 모양의 도장을 새기거나 회화적으로 거침없이 휘두른 시원한 무늬를 그려 넣었다.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질 좋은 흙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경기도 광주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가마터가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의 도자기 생산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박상진 사기장도 그 기법을 전수받아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 조선민들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릇들을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경기도 강주 분원에 분원지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원지에서 모든 관리를 했죠. 그래서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인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릇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해서 도자기가 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죠. 흙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굽기 위한 나무, 도자기 색을 내는 유약을 얻기 쉬운 데다 당시에 제일 큰 시장인 한양과도 가까웠기에 도자기가 발전될 수 있었다. 도자기는 물레 위에 점토를 올려 장인의 마음에 따라 그릇의 형태를 잡아간다. 성형이 끝난 도자기는 겉면에 조각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상태로 건조를 시키게 된다. 분청사기는 청자와 마찬가지로 상감 기법을 사용한다. 상감 기법은 그릇 표면의 음각으로 여러 무늬를 파내는 것으로 물고기나 풀포기처럼 일상적이고 민간적인 것을 새겼다. 나타내고 싶은 무늬를 남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면을 파내어 표면에 음각을 새긴다. 도자기에 분장을 하듯 백토를 바른다. 깎이고 파여진 부분을 백토가 메꾸면서 독창적인 분청사기의 매력이 드러나게 된다. 백토를 바른 도자기가 잘 마른 후 무늬로 나타날 부분을 칼로 긁어낸다. 옛날 도예가들이 가지고 있던 비법들을 재현하며 옛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요란한 모양이나 화려한 색깔을 표현하기보다는 소박한 자연의 색과 대범한 모양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저희 작업은 뭐 단순하게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 이제 그거보다는 전통은 중요시여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도자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도자기는 그 시대에 맞는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 역시도 전통을 개성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그 전통 개성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는 도자기, 이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청자의 위엄과 조선시대의 백자, 분청사기로 대표되는 도자기의 멋은 세기를 거쳐 발전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제도상의 문제로 소멸될 위기에 처했던 도자기술은 이제 전통 방법을 지켜온 장인에 의해 현대적인 예술과 아름다움을 입고 재탄생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꼭 이거 전통공예다, 이거 문화재가 만들기 좋다 이것만 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 필요한 어떤 실생활에 쓸 수 있고 이것이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또는 이걸 사두면은 정말 먼 훗날 하나의 유산이 되고 보물이 된다.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현 시대에 맞게 또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명품도 안 팔리면 명품이 아니에요.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그 대신 이 가치가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난 전망이 좋다고 보죠. 과거 서울에 존재했던 대규모 시장의 흔적, 그리고 전국과 해외 무역을 담당했던 대규모 상단의 기록.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장이 발달했고 더불어 수많은 수공업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근대국가 산업의 초석을 마련해준 조선시대 수공업의 역사는 1000년을 지난 지금도 문화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있다.